그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즉시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며칠 전 한 골목길에서 발견된 남자의 시체가 떠올랐다. 그 남자는 분명히 나를 죽였던 범인일 것이었다. 경찰들은 그의 뒤를 쫓고 있었지만 그는 내게 먼저 나타났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너무 겁먹지 마. 해코지 하러 온 거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하러 왔어. 그는 내게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간절했지만 그가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자. 내가 자주 가는 술집이 있어. 그는 내가 따라오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나는 떨리는 손을 쥐며 그의 뒤를 따랐다. 도망치면 평생을 이 자를 피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 그에게 말을 듣기로 결심했다. 그가 말했다. 장덕수, 내 이름이다. 나이는 대충 마이 조금 넘었음이 그렇게만 알고 그의 목소리는 여유롭고 태연해 보였다. 너는 소비할 필요 없겠지? 관심도 없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내가 본 글씨체, 그게 바로 내가 만든 거야. 내 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내가 본 시체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사람의 것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남자라니. 내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내가 왜 당신과 대화해야 하죠? 내 목소리는 떨렸고 그가 왜 나를 불러낸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나를 잠시 쳐다본 뒤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는 아마 나를 미칠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나는 미친 게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내가 지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가 있다. 이유란요. 나는 그가 말하는 것에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내 안에선 호기심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 그래, 그들은 전생에서 큰 죄를 지었어. 그걸 내가 처벌한 거지. 그의 말은 마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온 이야기 같았다. 너는 믿기 힘들겠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전생에서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야. 그들의 죽음은 운명이었고 나는 그들의 대가를 받도록 한 거야. 나는 잠시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전생에서? 그럼 그들이 이번 생에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렇다. 전생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 그게 바로 이번 생에서 그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다. 그가 말하는 대로라면 내가 본 시체들은 모두 무고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전생에서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었고 그들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나 필요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전생에서 무엇을 한 건가요?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그들이 전생에서 저지른 죄는 너무나 끔찍해서 이 세상에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예를 들어 어떤 자는 사람의 목숨을 장난처럼 빼앗았고 또 다른 자는 아이들을 죽이며 그들의 도톰을 즐겼어. 그들은 단순한 살인자나 아니었어. 그들의 죄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나는 거죠? 나는 끊임없이 궁금해했다. 그 남자는 내 질문에 잠시 멈칫한 소, 입술을 비틀며 웃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착각이지. 사람들이 착한 일만 하면 그게 다 보상받는 줄 알지만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 전생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 그들이 잘못한 일들은 그 어떤 선행도 지을 수 없지.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들을 처벌한 건 정말 정당한 일인가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내 안의 분노와 혼란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다시 한번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나는 그들에게 벌을 준 것이 옳았어. 전생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고 나는 그것을 해준 것뿐이다. 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가 말하는 전생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가 이끌어내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후 그는 나를 향해 한마디를 덧붙였다. 자, 이제 내가 말할 차례야. 내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너도 내가 말하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내 몸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를 따라가야만 할 것 같다. 그러니 준비해라. 그는 다시 한번 내게 말했다.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그와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가 말하는 세상이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길을 따라가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진실에 가까워질 것 같다. 그는 나를 술집으로 안내하며 그가 말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그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이건 심판을 하나는 계시구나. 전생에 죄를 지어놓고 지금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은 채 살아나는 자들을 다 부숴야 한다는 계시구나. 이걸 알아듣겠어? 나는 살인마도 아니고 또라이도 아니다. 나는 성스러운 존재, 영웅일 뿐이다. 입을 열고 싶었지만 그가 확신에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신의 뜻을 대변하는 자인 것처럼 고요하게 말했다. 이제 너는 내 말대로 해야 한다. 정의를 집행하는 건 나의 사명이자 내가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이다. 음악이 서서히 고조되며 긴장감을 더한다. 그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내 미리에 박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불안감과 의문이 생겨났다. 그는 정말 신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자신만의 왜곡된 신념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걸까? 난 그저 어깨를 움츠리고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혼자 남겨졌다. 불안한 마음에 한 번도 이렇게 느낀 적이 없었던 짜릿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그가 사라진 후 갑작스레 나의 머릿속에 떠오는 것은 바로 내 동생 민세였다. 그는 여전히 질이 있었고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떠올랐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일이었지만 금속 점점 더 이상해졌다. 민세는 점점 더 많은 피를 원했다. 그리고 그가 피를 마시기 시작한 뒤 무언가가 달라졌다. 마치 그가 변해버린 듯했다. 현마, 나 배고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의 민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차가운 기운이 감도났다. 나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에선 점점 더 강렬한 발짐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는 마치 뭔가에 사로잡힌 듯 키를 갈망하고 있었다. 민세, 너 이상해. 이런 식으로 키를 계속 마시면 안 돼. 제발 제정신을 차려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민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내가 말하는 것조차 들리지 않는 듯 올뼘을 움켜잡고 키를 들이켰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그는 사막에서 몇 달을 버텨온 사람처럼 키를 마셨다. 현, 키가 너무 맛있어.
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섭게 변해갔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속에서 차가운 땀이 흘렀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 이미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 같다. 님새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 같다. 그의 모습, 그의 눈빛, 그의 말투, 모두가 변해 있었다. 나는 그에게 키를 더 이상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님새는 내 손을 붙잡고 끌어당겼다. 현, 이젠 나를 도와줘. 아니면 나도. 그는 말을 멈추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뭔가 귀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귀를 돌아보았다. 이건,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곳, 창문 밖에서 미세하게 움직임이 있었다. 나는 손끝에 식은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누구든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민세가 내 어깨를 움켜잡으며 말했다. 현, 밖에 있어. 나가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 나는 창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무엇인가 움직였고 그 무엇인가가 바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다. 내가 느낀 이 공포는 전혀 이전과는 달랐다. 님새, 너 지금 무슨 일이야?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또 다른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마치 어떤 존재가 그의 몸속에 숨어 있는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내 뇌리에 떠오른 것은 바로 글귀시였다. 전생에 죄를 지은 자들은 끝까지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님스의 손을 뿌리치고 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짐을 나서는 순간 문이 저절로 닫히며 든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걸음을 옮기며 그곳을 떠났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내가 떠날 때마다 집의 창문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내 뒤를 쫓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나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 결국 나는 그 길 끝에서 모든 것이 변해버린 민세를 마주했다. 현, 이제 내가 무엇인지 알겠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허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민세가 아니었다. 그 얼굴을 선 냉기가 감돌며 나는 그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범증은 점점 더 키를 갈망하고 그걸 먹지 않으면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고 했지.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리 키를 아껴 먹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엄마, 아빠는 여전히 연락이 없고 집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느낌이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다. 가끔은 차라도 털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럼 뭐가 달라질까?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얽히고 나는 끝없이 고민에 빠져든다. 그러던 중 종수와의 대화는 나에게 조금의 미안을 주었다. 종수는 나와 내 동생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예일한 친구였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말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너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그렇게 키가 부족하면
어쩌면 동생은 다른 사람의 키를 먹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 말은 정말 끔찍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는 무언가 현실처럼 다가왔다. 그럼에도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존시의 말대로 우리 흑백 인간들은 인간의 키만 고집하지 않는다. 동물의 키도 심지어 특정한 식물의 집을 섭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생이 자꾸 다른 사람들의 키를 갈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동생에게서 더 이상 키를 갈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지하실의 드럼통을 보았을 때 나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드럼통에 있던 키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사라진 그 키는 마치 무언가에 의해 끌려가듯 사라져버렸다. 그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다.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드럼통 안에는 아직 남아 있었던 키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나는 곧바로 계단을 오르며 동생이 이름을 불렀다. 민세야. 김민세. 이리 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동생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세는 여전히 키를 갈구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내 키가 없어졌을까? 나는 동생을 밀어내고 지하실을 조사했다. 그곳에서 내가 예상한 대로 민세는 그 키를 다 먹어버린 것이었다. 너, 키를 다 먹었지? 내 목소리는 떨리며 그러나 단호하게 물었다. 민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터질 듯한 표정으로 미안해요 형이라고 말하며 작은 목소리로 사라졌다. 그 모습에서 나는 이미 그녀가 더 이상 평범한 동생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 안에 어두운 뭔가나 깃든 것 같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나는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동생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저 형이 아닌 그녀를 만나야만 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부터 나는 점점 더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동생을 다시 데리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새로운 키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그 키는 단순히 몸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듯했다. 내가 키를 마시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또 다른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키에 숨겨진 어떤 힘, 더 어두운 힘이었다. 이젠 그만둬야 할 때인다.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민세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야 했다. 민수애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느꼈다. 그렇게 눈물만 흘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냐. 나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건 분명히 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내내 느껴왔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불안한 기운이 더욱 짙어져갔다. 점수와 사년을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그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점점 그 불안한 기운이 커져만 갔다. 우리가 잡아야 한다고 말한 사냥, 그것은 단순한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더 깊고 고요한 어두운 힘이 있었다. 점수와 나와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그와 내가 만든 덫은 엄성아리의 나뭇가지들로 엮인 것이었지만 그 덫을 넘어서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분명히 인간의 손길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냥이 맞는 거냐? 내가 덫을 만들며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짧은 침묵 속에서 나를 따라오던 종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저기, 무슨 소리 안 들려? 종수가 나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였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니, 그 소리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긁히는 듯한 소리였지만 그 이면에서 섬뜩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 같기도, 아니,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 끔찍한 존재의 울음이었다. 그게 뭐야? 종수가 한 걸음 물러서며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 순간 나는 그 소리의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눈앞에서 느껴지는 그 존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슨 일이야? 내가 말할 틈도 없이 갑자기 종수는 뒷걸음질치며 넘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종수를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내 손이 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넘어지는 순간 그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감싸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종수가 비명을 지르며 산속으로 사라져버린 듯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겼다. 나는 미친 듯이 손길을 따라 달려갔다. 종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그 어두운 그림자는 나를 따라오는 듯했다. 나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종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피는 단순히 바닥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흩날리며 무언가를 향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종수야.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끼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그 소리는 분명히 내 내면에서 울리는 것 같다. 아니,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던 무엇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순간적으로 나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내 머리가 아프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저건 도대체 뭐지?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따라가려 했다. 그러나 그 소리의 근원은 결국 나를 집어삼키려는 듯 깊고 어두운 곳으로 나를 끌어당겼다. 그때 내 눈에 보였던 것은 땅 속에서 기어나오는 것들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를 아니, 인간의 형체를 채로 한 뭔가였다. 그들이 내게 다가올 때 나는 그들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사냥이 아닌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의 기억이었다. 나는 그들을 피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나를 쫓고 있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내 심장 집술이 박혀 있는 것 같다. 당신이 놓치고 싶었던 것, 그게 바로 이것이다. 내가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나를 다시 돌려보내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 사냥은 내가 준비한 덫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끔찍한 운명과 싸워야만 했다. 지하실의 차가운 바닥에 종수의 시체를 내버려둔 채 나는 다시 숨을 돌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갑작스럽게 내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 혹시 내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닐지도. 그러한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는 지하실 문을 잠갔다. 문을 잠그고 숨을 몰아쉬며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손권 대리 몰랐다. 님새야, 나가서 문 좀 열어다. 순간 머릿속에 종수의 시체가 떠올랐다.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 쪽으로 달려갔다.
내 손끝에서 묵직한 두려움이 느껴졌고, 문을 열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경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문을 열어보았다. 누구세요? 관리자입니다.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경찰은 아닌 것 같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나를 향해 얼굴을 내밀고 그의 입술이 약간 벌어지며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뭔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내 목을 잡아당기더니 나를 거칠게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나는 그 순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넌 뭐야? 내가 그의 손목을 잡고 소리쳤다. 그는 나를 들고 일으키며 지하실로 끌고 갔다. 내 몸은 그의 심의 위에 쉽게 끌려갔다. 그리고 지하실 문 앞에 도달한 그는 무자비하게 문을 발로 차서 부수었다.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게 손가락을 내밀며 지하실의 시체를 바리탔다. 그게 뭐야? 그 시체는 왜 거기 있는 거야? 나는 몸을 떨며 그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시체는 내가 놓친 게 아니야? 내가 가져온 거잖아? 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럼 내가 그 시체를 가져온 거라고?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병원에 안 갔잖아. 매일 여기 둔 거라? 일이 뭐라고? 그는 내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그놈의 피를 마셔라.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너,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묻었다. 내가 그 시체에서 피를 마셔야 한다고? 그가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지금 그 피를 먹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될 거야. 그 순간 그는 내게 거울을 던져줬다. 이걸로 얼굴 좀 보라고. 나는 거울을 받아들고 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 얼굴은 점점 청백해지고 있었다. 손본니는 날카롭게 튀어나왔고 붉은 눈동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뱀파이어처럼 변해버린 것이다. 그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알겠지? 뱀파이어들이 피를 먹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돼. 내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가 손에 든 팔로 좀수의 복부를 찢어냈다. 피가 쏟아지며 나는 그것을 움켜잡고 입에 밀어 넣었다. 한 입 한 입이 내 입 안에서 코노하게 퍼졌다. 이전에 맛본 적 없는 환상적인 맛이었다. 내 몸에서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그는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씩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 피가 효과가 있는 거지. 듣게 갑자기 그의 얼굴이 변하더니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복부에서 뭔가 튀어나왔고 그 뒤에서 그것의 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괴물이었다. 인간의 형상을 벗어난 존재였다. 그 괴물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현, 혼자 뭐 먹고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 괴물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지,
그저 살아남기 위해 피를 마셔야 했을 뿐이었다. 내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 괴물은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가 말한 대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그 남자가 다가왔을 때 나는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직감을 받았다. 그날 식사 모임에서 처음 만난 그 남자는 외모가 조금 이상하게 보였고 남색은 너무 나빠 보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선으로 타인을 평가하지만 나에게는 그의 존재가 끌리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와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와 자리를 잡자 나는 반갑게 말을 걸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특이하시네요. 아, 본명이 아니고 닉네임이에요. 이 모임에서만 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닉네임이 뭐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 이름 불러주세요. 그의 말투는 조금 기묘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그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날의 분위기 때문에 큰 신경은 쓰지 않았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 남자에게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단도났다. 그가 갑자기 묻기 시작했다. 왜 정장을 입고 계세요? 회사 일 마치고 바로 오신 거죠? 그렇죠. 좀 긴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며 자신이 어릴 적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낯설고 불안하게 들렸지만 나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학생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멋진 여자였죠. 이름은 미라고 정말 예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어요.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라 그 누구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서는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밀려왔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흐려졌고 어쩐지 그의 말 속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갑자기 침묵을 깨고 말을 이어갔다. 그녀와 나는 영화 보러 갔었어요. 그날도 최신 영화를 보러 갔고 큰 영화관에 갔었죠. 그런데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남자나 함께 타게 되었고 그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옆으로 밀어 들어왔어요. 나는 그 이야기가 점점 더 섬뜩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그 남자는 저희 둘의 대화에 끼어들더니 갑자기 얘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랜만이야. 얜 기억나. 그 말을 들은 낸은 듣기 당황했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해져서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그가 말한 내용은 점점 더 불안하고 불길해졌다. 나는 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너랑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함께 다녔잖아. 그래서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나는 그 순간 그 남자에게서 끊을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그의 말에는 혼란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고 그의 존재가 점점 더 기이하게 느껴졌다. 그는 마치 과거의 어떤 어두운 짐에 휘둘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너랑 결혼하자는 거야. 내가 먼저 너를 좋아했다고. 그 말이 끝나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따지기 시작했다.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라고 그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해?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나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길을 가만히 밀어붙였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 속에서 그가 단순히 미칠 사람이 아니다. 그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일 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나는 계속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그 남자는 어두운 골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서 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나는 얘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냥 우연이었겠지.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그 남자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나는 그 남자가 나를 추적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이후 며칠 동안 그 남자는 계속해서 앤과 나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그가 나타날 때마다 주변은 비정상적으로 차갑고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점점 더 그 남자의 정체를 파헤쳐야만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꼈다. 어느 날 나는 그의 길을 쫓기로 결심했다. 그가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오래된 버려진 집처럼 보였고 그곳에서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집 안은 비어 있었지만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은 모두 비어 있었으며 마치 살아있는 존재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남자, 아니 그 존재는 분명히 그냥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까? 아니, 그는 이미 나를 알고 있었고 내가 그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도망칠 곳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나는 그 남자와의 마지막 만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나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 내는 내게 말했다. 말했잖아. 내가 데려간다고. 나는 너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어. 널 계속 지켜봤어.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고 목소리에는 미친 듯한 집착이 담겨 있었다. 이제 너는 내 거야. 내 심장은 마구 뛰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도 내 마음은 공허했다. 그저 하나의 존재로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며 나는 무슨 짓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손끝에서 나오는 힘이 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나는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제지하려 했지만 내 몸은 그를 향해 계속 나아갔다. 그때 경찰이 출동했다. 사건은 엄중히 처리되었고 나는 어떻게든 수습이 되었다. 그날 램은 바로 회사에서 퇴근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는 순간 또 3번 내게 말을 걸었다. 데리러 갈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섭게 울렸다. 나는 이 미친 남자와 엮였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는 나와 엠의 주변을 계속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혐오는 한순간에 끝나는 법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 엠이 내 앞에 나타났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내 모습을 쳐다보았다. 그때마다 내 마음 속에서 불쾌감이 치솟았다. 그는 계속해서 내 주변을 떠돌았다. 내가 만약 그와 마주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겠지만 경찰은 대개의 물리적인 상해가 있어야만 움직인다.
이 상황에서는 그저 우연히 나와 엠이 있는 곳에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가 범죄로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게 남긴 인사는 매우 깊게 받았다. 그의 존재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나는 어디를 가든 그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꼈다. 엠은 집에 돌아가면서 점점 더 힘들어 보였다. 얼굴에서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는 집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일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전화가 자꾸 걸려왔다. 번호를 차단해도 새로운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결국 나는 휴대폰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엠의 집에는 목현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뜨거운 러브레터와 함께 어릴 적 사진들이 하나씩 도착했다. 그 사진들 중에는 그녀의 가족만 알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모습도 있었다. 내일, 내일 그 목현물은 계속해서 도착했다. 그 사진들은 마치 그녀의 과거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엠은 점점 더 피폐해졌다. 그녀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회사도 그만두었다. 나는 이 상황에서 홀로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점점 더 괴로워지기만 했다. 이건 여담이지만 엠은 어릴 적 부모님을 잃었다고 들었다. 그녀는 가족이 없었고 그 사실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홀로 두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빠졌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그의 존재가 더 이상 현실이 아닌 듯 느껴졌다. 나는 그가 그녀에게 미친 집착이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결심했다. 앤과 나는 그를 찾아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난 모든 곳은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그의 친구나 동료도 없었고 회사에서의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운 듯했다. 그는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램과 함께 기분 전환을 하려고 산책을 나갔다. 그때 눈앞에 그가 나타났다. 램은 기명을 질렀고 나는 그에게 달아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끝내자 라고 말했다. 이젠 끝내야 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램은 내게 화를 내며 말했다. 너는 날 버리는 거야? 정말 끝내려는 거야. 나는 그 말에 답할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더 이상 우리를 막으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때 그는 내게 말했다. 이걸 쓰면 되잖아. 그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칼에 의해 그대로 사망했다. 나는 살인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램은 나를 걱정하며 찾아왔다. 하지만 그때 그녀가 내게 말한 것은 무엇일까? 너는 아직도 날 만나러 왔니? 그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녀는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숨, 경기를 마친 나는 결국 풀려나게 되었다. 나는 램의 집으로 갔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가 그녀에게 남긴 집착을 깨닫게 되었다. 그 집착은 단지 사랑이 아니다. 미친 집착이었다. 그녀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가 그곳에 달려갔을 때 긴장된 마음을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목을 매단 사람의 시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주위에는 차가워진 생선 한 마리와 함께 애미 승탄지가 놓여 있었죠. 편지에는 저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고, 그 소에는 귀신이 되어 자꾸 나타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제 몸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때, 편기가 스쳐 지나가며 갑자기 제 주위의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건 끝날 수 없다는 거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 저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옆에서 제 귀 바로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저절로 옥상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 저에게 남긴 듯한지 소리 말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저 그만큼 끝이 보이지 않는 벼랑 끝으로 내던져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시간은 사실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기운이 시간을 왜곡시킨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가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그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저는 이만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제 귓가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가 말한 마지막 말, 이젠 끝났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카페에서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댓글을 남기고 있던 중 제가 자주 가는 그 카페의 댓글들 속에서 발견한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였나요? 제이님, 어제 계속 멍하니 계셨고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어서 무서웠어요. 기분이 안 좋으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문구를 읽고 갑자기 제 몸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 정장을 입었던 그 남자는 사실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가 떠난 후 저를 포함한 그 카페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서 어떤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기운이 아니었고 마치 그 남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한번 그 남자가 말한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젠 끝났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렇다면 끝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남자가 남긴 미스터리한 존재가 지금도 여전히 저를 쫓아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 이후로 그 카페에 다시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카페를 떠나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남자의 얼굴, 그리고 그가 했던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흐릿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흐릿함 속에서 더욱 깊은 공포가 생겨났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로 그 자리에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제가 상상한 것에 불과했던 걸까요? 제 자신조차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 어제 그 남자 봤다고 했잖아. 근데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봤어? 그 남자가 이미 몇 달 전에 실종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그 남자가 실종된 사람이라니. 그런 그가 저에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내게 남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결국 그 남자는 제게 무엇을 남기고 갔을까? 그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저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카페에서 나왔을 때 아무도 그 남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그가 떠나지 않고 제 곁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몸은 아직도 그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점점 더 심해지며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길로 저를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공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계속해서 괴로워해야 할까? 아직도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그의 말을 떠올리며 제가 끝내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최단은 사라져버린 그 예완결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아무리 돌아봐도 성화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선 그때 도모님이 그를 폭행하던 순간이 떠오르며 그때의 고통이 다시금 밀려왔다. 그 순간 최단은 알 수 없는 소름이 멍멍을 감쌌다. 피부에 닿은 차가운 공기, 그리고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도모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최단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길어먹을 놈들은 똑같이 쳐맞아야 돼. 최단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의자에 걸려있던 르투를 휘두르며 말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싸늘하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다. 일단 이동부터 하자. 그는 잠시 멈추고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협회 동료들은 그를 따라 움직였고 모두는 그가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신고자를 찾아가기로 했다. 신고자는 그들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며 사건에 대해 말해주었다. 몰랐어요. 평소에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충동적일 때도 있죠. 신고자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 말을 들은 최단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빨간 지붕을 가리켰다. 저 집이 그 사건이 일어난 집 맞죠? 오늘은 기면 소리가 안 났으니까. 죽은 건 아닐까 걱정되네요. 죽었으면 정말 의미가 없어지겠죠. 최단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의 마음은 급해졌고 협회 사람들을 이끌고 빨간 지붕의 집으로 향했다. 마치 그 집이 최가를 부르고 있다는 듯이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다. 그들이 도착한 집 앞에서 최가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다. 집의 마당에 들어서자 갑자기 알 수 없는 냄새가 코를 찔렸다. 고연한 썩은 냄새가 그를 압도하며 한순간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호연아, 죽은 시체가 썩는 냄새가 아닌지. 최단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빨간 지붕 집의 문이 열리며 반바지와 낡은 티를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얼굴에 경계심을 가득 품고 있었다. 누구시죠? 남의 마당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대체 뭐죠? 그 남성은 고함을 지르며 다가왔다. 협회에서 왔습니다. 혹시 만경 폭행 사건에 관련이 있습니까? 최단은 조용히 물었다. 그 남성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 듯 안성보통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짜고짜 남의 마당에 들어와서 뭐하는 거야. 진정하시고 사실을 말해주세요. 그는 눈빛을 날카롭게 하며 최다에게 맞섰다. 그 말에 최다는 잠시 주저했지만 금세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주세요. 최다는 천천히 다시 그 집의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자 그 남성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한 마리 예완견을 끌고 나왔다. 그 예완견은 그때까지 본 적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 그 기분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머리에서는 심각한 출혈이 있었다. 예완견의 몸은 마치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엉망이 되어 있었다. 예완견 피부 상태가 왜 이래요? 최다는 예완견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다. 그 예완견의 상태를 보면 단순히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아니었다.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난 듯했다. 그 순간 최다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그 예완견이 무엇인가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단순히 폭행이 아니에요. 최다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예완견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예완견의 눈빛은 그 어떤 동물의 눈빛과도 달랐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해하는 듯한 이상한 눈빛이었다. 그때 집의 내부에서 갑자기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바람이 아닌 무언가가 들집 안을 휘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최다는 그 소리에 경악하며 협회 사람들에게 조용히 손짓을 하였다. 우리 지금 당장 이 짐을 떠나야 할지도 몰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라. 하지만 그 순간 예완견이 이상한 휜동을 보였다. 갑자기 그것은 도관로 일어나 사람처럼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눈빛은 점점 더 사람처럼 변해갔다. 최다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그 예완견의 모습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영혼이 깃든 존재 같았다. 그 예완견이 최다에게 다가오는 동안 집 안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누군가가 최다를 부르는 소리 같았고 그 목소리에는 고통과 원망이 가득했다. 최다는 몸을 움찔하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예완견이 입을 열어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모두 죽을 거야. 보살장의 냄새는 여전히 내 코를 자극하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통과 죽음이 멈춰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그 고통스러운 소리와 냄새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느꼈다. 무언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된, 더 깊은 어둠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 나는 그 감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내 몸속에 스며든 그 기운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중년 남성이 바나지를 데려가려는 순간 그 예완견의 눈동자가 내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묵직한, 묵시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묻자 중년 남성은 불쾌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냥 데려가서 치료하면 돼요. 내가 이 바나지한테 뭐가 그리 아깝다고? 그 말은 단순히 돈을 주고 애완동물을 넘기는 것이었지만 그 순간 내 몸속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전해져 내려갔다.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내가 애완동물을 치료하려고 할 때 그 애완동물의 눈빛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혼란을 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나는 바나지를 치료하기 위해 협회에 전화를 걸었다. 그 애완동물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그때 협회 사람들은 내게 알았다. 이 바나지는 단순히 부딪힌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무언가에 의해 상처를 입은 것 같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 내가 직감적으로 느낀 기운은 더욱 강해졌다. 나는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 애완동물에게는 어떤 존재가 함께 있었고 그 존재가 이 애완동물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을 수도 있었다. 내 의식 속에서 그것을 명확히 인식한 순간 그 강아지의 눈동자가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협회 건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여전히 그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내 주변은 모두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였지만 나에게는 그저 그런 평범함조차도 기묘하게 느껴졌다. 다시 돌아와서 앉은 의자에 내 몸은 점차적으로 긴장했다. 한 청년이 내게 말하자 그 말은 나의 긴장을 잠시나마 풀어주었다. 회식 좀 해요.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 다나지의 눈빛과 그 기묘한 존재의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회식은 좋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네. 그 말을 끝내자 청년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저 잘 먹고 쉬는 거죠.
우리는 동네 유명한 음식점을 찾았다. 고기를 받으러 갔을 때 나는 그 고기가 그저 음식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고기를 불판에 올리자 그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미심스러운 기운이 단돌았다. 내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 고기에서 나는 무엇인가가 달라졌다. 그 고기의 질감과 냄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온 무엇인가 같았다. 그 고기를 맛보던 중 그 청년이 나에게 농담을 건넸다. 대표님, 소도 동물 아닌가요? 뭐,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농담은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풀어주었지만 그 소 불판 위에 고기가 바뀌었다. 그 고기는 이제 고기라기보다는 이미 다른 존재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기를 입에 넣으며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고기의 맛은 이상할 정도로 맛있었고 불판 위에서 그 고기의 모양이 더 섬세하게 바뀌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식당의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저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리 그 자체가 아닌 무엇인가 생명이 아닌 존재의 소리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고기가 단순히 소의 고기가 아니었다. 무언가 뒤틀린 고기, 다른 존재의 고기였다. 도살장의 고통이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었고 나는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그 고통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내 속에서 느껴지는 그 소리와 기운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내 몸속에서 어떤 것이 깨어나고 있다는 경고의 느낌이 있었다. 결국 내 머릿속에서는 그 고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추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고기가 단순히 도살된 동물의 고기가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 세계와 연결된 고기였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가 먹은 고기에서 전해진 그 기운은 내 몸속에서 점점 자라나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다.